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무더위가 영천시장의 낡은 천막들 사이로 끈적하게 달라붙고 있었다. 낡은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정체불명의 한약재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치열한 삶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최고급 수제 정장을 입은 남자. 백일그룹의 총수 한지혁이었다. 그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홀로 색채를 띤 인물처럼 주위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으나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단순히 여름의 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슴 중앙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찾아오더니 이제는 송곳으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맹렬한 고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감추기 위해 앙담은 입술에 힘을 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혁이 굳이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이 낡고 복잡한 시장 골목을 홀로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희미해져 가는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기 전 어머니가 자주 찾았다는 작은 약재상을 찾아낸다면 어쩌면 평생 그를 괴롭혀온 불면증과 두통을 잠재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며 눈앞의 세상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말소리가 우문거리는 이명으로 바뀌었고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처럼 불규칙하게 박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성 질환이 아니었다. 수많은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선 그였기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치명적이고 인위적인 독소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지혁은 벽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타일이 아닌 거칠고 더러운 시장의 벽돌뿐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이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으나 육체의 한계는 정신력을 비웃듯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운 지역의 눈에 비친 세상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 멀리서 자신을 감시하던 이복동생 한도준의 비릿한 미소가 환영처럼 떠올랐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백일그룹의 주인이 이런 누추한 시장 바닥에서 개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지는 점차 희미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군중의 틈을 비집고 나타난 한 소녀가 있었다. 낡은 운동화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서희는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배낭을 고쳐매며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서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단순히 더위를 먹거나 지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창백한 입술 주변으로 감도는 푸르스름한 기운과 불규칙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은 그녀가 할아버지의 낡은 의서에서 수없이 보았던 중독의 징후였다. 서희는 남자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남자의 희미해져가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서희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맥박은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심장을 둘러싼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피의 흐름을 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겠지만 서인의 진단은 달랐다. 이것은 쇠심독이라 불리는 고대의 독초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남자의 심장은 영원히 멈춰버릴 것이 분명했다. 서인은 급히 자신의 배낭을 뒤져 낡은 한지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초록색 풀 한 줌이 들어있었다. 병락초라 불리는 이 약초는 독을 중화하고 막힌 기혈을 뚫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었지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계산을 할 겨를은 없었다. 문제는 남자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약초를 씹거나 삼킬 수 없다는 점이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턱관절은 억지로 벌리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마른 약초를 가루로 만들어 먹일 시간조차 부족했다. 서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약초를 자신의 입에 털어 넣었다. 쓰고 떫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혀가 마비되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턱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약초를 씹었. 거친 섬유질이 침과 섞여 짙은 녹색 즙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쓰러진 남자 위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서인에게 타인의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일념만이 존재했다. 서인은 입안 가득 고인 녹색즙을 머금은 채 남자의 상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인공호흡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녀는 남자의 굳게 다물린 치아 사이로 혀를 밀어 넣어 억지로 기를 만들고 자신이 씹어 만든 약초즙을 흘려보냈다. 쓴맛이 강한 약초즙이 남자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도록 턱을 마사지하며 기도를 확보했다. 남자의 목을대가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자 서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남은 즙을 짜내어 흘려보냈다. 낯선 남자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체온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이마에서도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남자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한 헌신이었다. 지역은 깊고 어두운 챔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사지가 무겁게 짓눌리고 심장을 조이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으로 씁쓸하면서도 시원한 액체가 밀려들어왔다. 그 액체는 식도를 타고 내려가 굳어버린 심장 근육을 적시며 마치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화가 난 듯 뜨겁게 달아올랐던 오장육부가 차가운 기운에 의해 진정되기 시작했다. 꽉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며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자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그 액체를 탐욕스럽게 삼켰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거친 풀냄새가 역하기보다는 오히려 향기롭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를 끌어올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멈췄던 호흡이 터지며 지역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감겼던 지역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초점을 찾아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소녀의 얼굴이었다. 소녀의 입가에는 자신이 삼킨 것과 같은 짙은 초록색 물이 묻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수정처럼 맑고 깊어서 지역은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숲의 정령이나 전설 속의 선녀처럼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지역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낯선 소녀만이 존재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시장 입구에 들이닥쳤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거칠게 사람들을 밀치며 지역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왔다. 수행비서인 김 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지역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외침과 함께 경호원들이 지역을 둘러싸며 방어막을 쳤다. 그 과정에서 서인은 거친 손길에 밀려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짚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냈다. 지역은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은 지역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차로 옮기기 시작했다. 지역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시선을 돌려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려는 서인을 쫓았다.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 지역과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역은 그 눈빛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입안의 감도는 씁쓸한 약초 향이 그녀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다시금 졸음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안도감 섞인 수면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저 여자를 다시 찾겠다고. 자신을 살려낸 저 초록색 기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차 문이 닫히고 지역을 태운 세단은 미친 듯한 속도로 시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자리에는 서인이 뱉어낸 약초 찌꺼기와 지역이 흘린 땀방울만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서인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입가에 묻은 초록색 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녀의 심장 또한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으로 인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병낙초를 그렇게 무모하게 사용한 것은 그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술의 본질이라면 그녀는 오늘 그 본질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는 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옷차림이나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의 기세는 그가 자신이 속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력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서둘러 배낭을 챙겨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지역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동승한 의료진은 모니터에 나타난 생체 신호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정지 직전까지 갔던 환자의 맥박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고 있었고 혈압 또한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역의 입가에 묻은 정체불명의 초록색 액체를 닦아내려다 멈칫했다. 그 액체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가 차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역의 셔츠 주머니에 꽂혀있던 행거치프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 액체를 닦아내어 비닐팩에 담았다. 이것이 대표님을 살린 것인지 아니면 해치려던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기에 증거물로 남겨두어야 했다. 지역은 깊은 잠에 빠진 채로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웅얼거렸다. 그것은 살려줘라는 비명이 아니라 찾아야 해라는 간절한 맹세였다. 서울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백일병원 VIP 병동특실은 숨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모여 모니터 속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심장 박동이 멈추기 직전의 상태로 실려왔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생체 징후가
정상 범위를 향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지혁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콧속을 찌르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지만 혀끝에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맛보았던 그 쌉싸름하고 비릿한 풀 냄새가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 향기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었고, 지혁은 그 이질적인 감각 때문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혁이 눈을 뜨자 주치의인 박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그는 지혁의 동공 반사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표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혁은 대답 대신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실 한 구석에는 김 실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으나 박 원장이 급히 그를 만류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지만 혈관이 막힌 흔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혈전을 녹여내고 손상된 심장 근육을 재생시킨 것 같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 원장의 설명은 지역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기적이라니 백일그룹의 총수가 듣기에 가장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단어였다.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묵직한 압박감 대신 시원한 냉기가 가슴 안쪽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시장에서 만난 그 소녀가 입으로 전해준 정체불명의 약초 덕분이었다. 지역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실장은 즉시 박 원장과 의료진을 밖으로 내보내고 병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둘만 남게 되자 지역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김 실장, 내가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그리고 내 입가에 묻어있던 그 집의 성분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김 실장은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지역에게 내밀며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식물 도감이나 약학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지의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만 그 성분이 강력한 해독작용과 세포 재생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속도가 기존의 해독제보다 수십 배나 빠릅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지역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독을 썼고 그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소녀가 하필이면 그 희귀한 약초를 가지고 있었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자신을 구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지역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정중하게 모셔오든 강제로 끌고 오든 상관없으니 내 눈앞에 데려와라. 한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반지하방에서 이서희는 약탕기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은 씁쓸한 한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에는 색바랜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서희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귀한 병락초를 전부 써버린 것은 아깝지 않았으나 그 남자가 뿜어내던 기운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몸 안에 흐르던 독기는 일반적인 독초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제한 살수독의 흔적이었다. 그런 무서운 일에 휘말렸으니 자신의 평온한 일상도 곧 깨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침통과 몇 가지 필수 약재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낡은 철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서인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서너시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무전기를 귀에 꽂은 채 서인을 내려다보며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인 씨, 맞습니까?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인은 그들의 허리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무기임을 짐작하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해 봤자 소란만 커질 뿐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챙겨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발을 신었다. 마치 친구 집에라도 놀러가는 사람처럼 태어난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사내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서인을 태운 검은색 승합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남산 기천에 위치한 백일그룹의 비밀 안가로 향했다. 병원은 보안이 취약하고 보는 눈이 많다는 지역의 판단하에 장소가 변경된 것이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마치 요새와 같았다. 철통 같은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에야 서인은 저택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한지혁이 앉아 있었다. 병원복 대신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지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서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주변의 경호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장 바닥에서 내 입에 쑤셔 넣은 그 초록색 풀덩어리, 도대체 정체가 뭐지? 나를 살린 건가 아니면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아닌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서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더니 딱 그 짝이네요. 당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심장이 굳어가는 독에 중독돼서요. 제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체 보관소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서인의 당돌한 대답에 김 실장이 나서서 제지하려 했으나 지혁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서인의 말 속에 담긴 독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병원의 정밀 검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독의 존재를 이 여자는 확신하고 있었다. 지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인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설명해봐. 의사들도 찾아내지 못한 독을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풀떼기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의학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보란 말이야. 만약 거짓말이거나 헛소리라면 넌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지혁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경호원들이 움찔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지혁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인의 손가락이 지혁의 맥박 위를 누르며 섬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한 의사의 그것으로 변했다. 당신 의사들이 하는 말만 믿죠. 기계가 보여주는 수치와 그래프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기계는 당신 몸 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읽지 못해요. 서인은 지혁의 손목을 놓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이 당한 독은 쇠심독이라는 거예요. 옛날 궁중에서 흔적 없이 사람을 죽일 때 쓰던 비전의 독이죠. 무색무취의 섭취 후 1시간 안에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심근경색으로 위장해서 죽게 만들어요. 현대 의학 장비로는 그저 심장 마비로 보일 뿐 독성 반응은 검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독은 혈액 속에 남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타고 흘러 흔적 없이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남죠. 쓰러지기 직전 손끝이 파랗게 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심장이 조여들기 전에
등줄기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을 텐데요. 그건 혈관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독이 뿜어내는 음기 때문이에요. 서인의 말은 정확했다. 지역이 쓰러지기 직전 느꼈던 그 기묘한 공포와 신체 반응을 그녀는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지역은 말문이 막힌 듯 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이었지만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꿰뚫고 있었다. 서인은 가방에서 작은 침통을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먹인 건 병락초예요. 쇠심독의 유일한 해독제죠. 하지만 완전히 해독된 건 아니에요. 급한 불만 껐을 뿐 독의 잔재가 여전히 당신의 오장육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일주일 안이 빠르면 사흘 안에 다시 발작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저도 장담 못해요. 서인은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지역을 응시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예언처럼 들렸다. 지역은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이한 흥미를 느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지역의 이복 동생 한도준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형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안 계시고 이런 곳에 숨어 계시다니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회에서 형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준의 시선이 지역 옆에 서 있는 서인에게 머물렀다. 낯선 여자의 등장에 도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형님의 숨겨진 애인이라도 되는 건가요? 도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지역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지역은 도준이 이번 암살 시도의 배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서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녀 또한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도준을 내려다 보았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주치의다. 앞으로 내 건강 관리는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니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지역의 선언에 도준은 물론이고 서인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치의라니 금시초문이었다. 하지만 지역은 서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그녀를 자신의 보호막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은 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자 그녀를 곁에 두고 독을 치료하겠다는 지역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도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어린 아가씨가 주치의라니 형님답지 않게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하지만 지역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도준에게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도준이 물러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역은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선택해. 여기서 나가서 저놈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건지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치료하며 내 보호를 받을 건지. 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서인은 지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살고자 하는 절박함과 자신을 이용하려는 냉혹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서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네요. 좋아요. 당신 목숨 제가 책임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치료 방식에 토달지 말고 전적으로 따르세요. 비싼 약이나 최첨단 기계 대신 제가 캐온 풀뿌리를 씹어 먹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백일그룹의 비밀 안가인 남산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과 고가의 예술품으로 장식된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씁쓸하고 매캐한 약초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구들 사이에는
낡은 약탕기와 건조된 풀뿌리들이 널려 있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욕실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증기 속에는 지독한 유황 냄새와 비릿한 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지혁은 검붉은 액체가 가득 담긴 욕조 안에 몸을 담근 채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과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욕조 곁을 지키고 선이 서이는 땀에 젖은 지역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침착하게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에는 가늘고 기는 침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명현 반응이에요. 뼛속 깊이 스며든 쇠신독의 기운을 억지로 끄집어내고 있으니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 고비를 넘겨야 살 수 있습니다. 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지역의 어깨를 잡은 손길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 역시 사람의 몸에서 이토록 지독한 독기를 뽑아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혹여라도 그가 쇼크를 일으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욕조의 검붉은 물은 지역의 몸에서 배어나온 식은땀과 독소로 인해 점점 더 탁해지고 있었다. 지역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는 서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도 포기했을 법한 상황에서 이 이름 없는 소녀만이 자신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한 땀방울과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팔뚝이 눈에 들어왔다. 고통 속에서도 기묘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자신이 가진 배경이나 돈이 아닌 오직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지역은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1시간 같은 일뿐이 지나고 서인이 마침내 그만이라 외치며 지역을 욕조에서 일으켜 세웠다. 지역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서인은 작은 체구로 그를 단단히 부축하여 가운을 입혔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한도준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바닥에 흩어지는 유리 파편 위로 붉은 술이 핏물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수행원들이 벌벌 떨며 서 있었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부검 결과도 필요 없이 깔끔하게 심장마비로 위장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런데 살아서 걸어 다닌다고 도준의 고함 소리에 수행원 중 리더격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그 시장통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응급처치로 독의 작용을 지연시켰고 이후 병원이 아닌 안가로 빼돌려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형인 지역은 언제나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었다. 이번에야말로 그 산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정점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쇠심독은 구하기 힘든 만큼 확실한 물건이었고 증거도 남지 않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도주는 이를 갈았다. 그 여자라고 했나. 정체가 뭐지? 의사 면허라도 있는 건가? 수행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처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준의 눈이 번뜩였다. 약초라니 고작 풀뿌리 따위로 내 계획을 망쳤다는 말인가. 그는 수행원에게 싸늘한 명령을 내렸다. 당장 그 여자의 뒤를 캐. 그리고 형님이 다시는 공식 석상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 다시 남산의 안가 지역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독을 빼내는 과정이 워낙 체력 소모가 심했기에 기절하듯 잠든 것이었다. 서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역의 맥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다행히 맥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창백했던 안색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다. 서인은 지역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깨어있을 때는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던 인상이 잠들고 나니 한결 편안하고 순해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지역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펴주려다 멈칫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싶어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연민이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재벌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이 남자의 고독과 상처가 그녀에게 전해져 오는 듯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역은 눈을 떴다. 평소라면 불면증 때문에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을 그가 난생 처음으로 깊고 달콤한 잠을 잔 것이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과 검은색 탕약이 놓여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서인의 물음에 지역은 잠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듯 어깨를 돌려보았다. 나쁘지 않군. 아니,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더 개운한 것 같아.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서인은 쟁반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탕약을 가리켰다. 독기운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 약 다 드시고 죽도 남기지 말고 드세요. 빈속에 독한 약을 쓰면 위가 상하니까요. 지역은 검은 탕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군말 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의 인상을 썼지만 뒤이어 올라오는 묘한 단맛이 나쁘지 않았다. 이어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슴슴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았다. 지역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서인을 바라보았다. 너는 왜 나를 살렸지? 그 시장통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구한 건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적대감이 없었다. 서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사람 살리는 데는 귀천이 없고 병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당신이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한 명의 환자로 보였을 뿐이에요. 서인의 대답은 지역의 가슴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평생을 이해득실과 계산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대가 없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과도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 이 작은 소녀는 그 환상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적을 깬 것은 김 실장의 등장이었다. 김 실장은 노크와 함께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긴급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은 순식간에 차가운 CEO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말해봐. 김 실장은 서인의 눈치를 잠시 살피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이사회에서 대표님의 건강 이상설을 빌미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열리는 100일 재단 자선 파티에 대표님의 참석 여부를 놓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파티에 불참하신다면 건강 이상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주가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한도준 상무 측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셈이 됩니다. 지역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한도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자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 망신을 주거나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여 경영권에 손을 대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한지혁의 방식이었다. 참석한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지. 지역의 단호한 결정에 김 실장은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표님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파티장에서 증상이 재발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역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서인은 지역의 눈빛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읽어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친 짓이에요. 지금 상태로 외부 활동은 무리예요.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안전할 수 없다. 네가 옆에서 지켜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말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파티장 안에서는 제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고요. 김 실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천하의 한지역 대표가 타인의 통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지역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당장 이 사람에게 맞는 드레스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내 파트너 자격으로 동행할 거니까. 파트너라는 단어에 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지역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 참석이 아니었다. 적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선전포고이자 서인을 자신의 사람으로 공식화하여 한도준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안가박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다. 망원 렌즈를 통해 저택 내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사내는 무전기에 대고 나직하게 보고했다. 타깃 확인했습니다. 여자도 함께 있습니다. 파티 참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한도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니 환영해줘야지. 파티장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라. 사내는 알겠다는 듯 짧게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가올 파티는 화려한 축제가 아닌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과 서인은 잠들지 못했다. 지역은 서재에서 회사 내부 문건들을 검토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았고 서인은 약재실에서 파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판등을 제조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연대감이기도 했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기도 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폭우로 변해갔다. 마치 내일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소녀가 있었고 서인 또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폭풍의 전야는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조명 아래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100일 재단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레드 카펫 위에서는 끊임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뽐내며 입장하고 있었지만 기자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여 두문불출했던 100일 그룹의 한지역 대표가 오늘 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입구 정중앙에 멈춰섰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주변의 소음도 순식간에 잦아들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잘 닦인 구두가 먼저 지면에 닿았고 곧이어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은 한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창백했던 안색은 메이크업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순간 지혁은 다시 차 안으로 손을 뻗어 누군가를 에스코트했다.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서인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좌중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녹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숲의 여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한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목과 귀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한 진주 장식만을 했지만 그녀의 맑은 피부와 깊은 눈동자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있었다. 지혁은 서인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그녀를 자신의 곁에 단단히 붙들어 매었다. 이것은 단순한 에스코트가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자 누구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였다. 서인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지역의 팔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의지하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화려한 파티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 환자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전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동안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그 당당한 발걸음은 그동안 떠돌던 위독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힘이 넘쳤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밖과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혁과 서인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흐르던 음악 소리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계산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지혁은 능숙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서인은 그가 잡은 자신의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서인은 지혁의 팔을 살며시 감싸주며 그의 혈자리를 은밀하게 눌러주었다. 긴장을 완화하고 기의 흐름을 돕는 응급 처방이었다. 파티장 중앙에는 오늘의 주최자이자 지혁의 이복 동생인 한도준이 샴페인 잔을 든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혁이 등장하자 짐짓 놀란 척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형님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이런 시끄러운 곳까지 왕림하시다니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비아냥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최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혁은 도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보다시피 아주 멀쩡하다. 오히려 네가 실망한 눈치로구나. 내가 죽기라도 바란 것처럼 말이다. 뼈있는 지역의 농담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준의 시선이 지역의 옆에 서 있는 서인에게로 옮겨갔다. 이쪽은 처음 뵙는 분이군요. 형님의 취향이 이렇게 바뀌신 줄은 몰랐습니다. 꽤나 신선한 마스크네요. 도준이 서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서인은 그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도준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몹시 불쾌했다. 마치 썩은 무릉덩이에서 올라오는 듯한 탁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서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는 것은 도준의 뒤에 서 있는 최비서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화려한 파티장의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맡을 수 없는 오직 약초를 다루는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향이었다. 서인은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의 진원지를 쫓았다. 그것은 비릿하면서도 톡 쏘는 유황 냄새와 쌉싸름한 풀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였다. 바로 지역을 중독시켰던 쇠심독의 주재료인 천호와 반야가 섞였을 때 나는 특유의 잔향이었다. 그 냄새는 도준이 아니라 그의 신복인 최비서의 옷소매와 손끝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냄새가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최근에 그 독을 직접 만졌거나 혹은 해독제를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서 있는 저들이 바로 지역을 죽이려 했던 살인미 수범들이었다. 서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역은 서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인은 지역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최비서의 동선을 살폈다. 최비서는 도준의 지시를 받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위해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다. 테라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밤바람을 타고 최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타깃은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섬뜩한 내용이었다. 그들은 파티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이나 혹은 파티장 안에서 다시 한번 지역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인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와 지역에게 다가갔다. 지역은 몇몇 기업 총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인이 다가오자 즉시 대화를 멈추고 그녀에게 집중했다. 서인은 지역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범인을 찾았어요. 당신 동생 뒤에 있는 저 비서예요. 그 사람에게서 쇠심독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밤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어요. 여기는 위험해요. 당장 나가야 해요. 서인의 보고를 들은 지역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역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서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도준이 막아섰다. 벌써 가시려고요.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너무 정없으십니다, 형님. 도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지역은 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 파트너가 피곤해해서 말이야. 그리고 네가 꾸민 이 연극은 이제 지루해서 못 봐주겠구나. 지역의 도발적인 말에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제가 꾸민 연극이라뇨. 지역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도준을 무시하고 걸음을 옮겼다. 최비서가 슬그머니 그들의 앞을 막으려 했으나 지역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히는 듯했다. 김 실장이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문을 열어주자 지역은 서인을 먼저 태우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지역은 김 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출발해. 그리고 경호팀 전원에게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해라. 쥐 새끼들이 따라붙을 거야. 리무진은 굉음을 내며 호텔을 빠져나갔고 그 뒤를 이어 수상한 검은 차량 세대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서인은 뒷유리를 통해 따라오는 차량들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추격전이 실제로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역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인에게 물었다. 확실한가? 최 비서에게서 그 독 냄새가 났다는 게. 서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틀림없어요. 제가 10년 넘게 약초를 다루면서 수많은 독초 냄새를 맡아봤지만 쇠심독 특유의 비릿한 유황 냄새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는 분명히 최근에 독을 만졌어요. 게다가 주머니 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건 아마도 해독제일 거예요. 독을 다루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반드시 해독제를 몸에 지니고 다니거든요. 서인의 분석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곁에 있는 놈들이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뒤따라오던 차량 중 한 대가 리무진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서인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쏠렸지만 지역이 팔을 뻗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놈들이 본색을 드러냈다. 더 이상 사고로 위장할 생각조차 없는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김 실장은 핸들을 꽉 잡으며 무전기로 경호 차량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통신이 먹통이었다. 놈들이 전파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대표님. 김 실장의 다급한 외침에 지역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들어선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사냥터였다. 지역은 품에 안긴 서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맥박을 체크하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다. 바보 같은 여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환자 걱정이라니. 지역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인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너는 나를 살렸고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지역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용기가 샘솟았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지옥불이라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추격해오는 차량들이 리무진을 에워싸며 앞밖에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놈들이 든 쇠파이프와 흉기들이 번뜩였다. 김 실장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방어 운전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지역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포위되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김 실장 전방 500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폐공장 쪽으로 간다. 거기서 놈들을 따돌리거나 맞서 싸운다. 지역의 지시는 단호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리무진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늑대의 눈처럼 번뜩이며 따라붙었다. 살기 위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역은 서인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도준이 선을 넘은 이상 자신도 더 이상 형제의 정 따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피로 독에는 독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자신을 살려준 이 여자가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한지혁이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차가 급커브를 돌며 굉음을 내질렀고 서인의 몸이 지역에게로 쏠렸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하나처럼 겹쳐졌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거센 빗줄기가 폐공장의 녹슨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기며
공포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 실장의 필사적인 운전 덕분에 리무진은 간신히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고 공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하지만 타이어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차체 곳곳이 찌그러져 더 이상의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자리의 서인을 살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지역은 서인의 손을 꽉 잡으며 짧게 말했다. 내려서 뛴다. 김 실장이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우리는 공장 내부의 복잡한 구조물을 이용해 몸을 숨겨야 한다. 서인은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의 뒤를 따랐다. 차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비바람이 두 사람의 온몸을 휘감았고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목을 잡았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기가 무섭게 굉음을 내며 검은 차량 세 대가 공장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며 이곳저곳을 훑었고 차에서 내린 10여 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살벌한 기세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다. 여자는 생포하고 남자는 반쯤 죽여놔도 상관없다. 한도준 상무님의 특별 지시다. 놈들은 서인의 존재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리무진 뒤에 엄폐한 채 권총을 꺼내 들고 놈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곧 제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역은 이를 악물고 서인의 손을 이끌며 공장 내부의 계단을 향해 뛰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서인을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뿐이었다. 공장 내부는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곳곳에 방치된 녹슨 기계들과 거미줄이 쳐진 배관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역은 서인을 낡은 컨베이어 벨트 뒤쪽의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놈들을 유인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갈 테니 틈을 봐서 도망쳐. 하지만 서인은 지역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안 돼요. 당신 몸 상태로는 저들과 싸울 수 없어요. 독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단호했다. 지역은 그런 서인의 뺨을 거친 손길로 감싸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를 살린 게 누구지? 바로 너잖아. 네가 준 그 약초 덕분에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 지역은 서인을 억지로 떼어놓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편 통로로 달려나갔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역에게 쏠렸고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떼처럼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지역은 익숙하지 않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교란시켰다. 녹슨 드럼통을 발로 차넘어뜨려 추격로를 차단하고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을 흔들어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놈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지역의 체력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가슴 통증이 다시금 밀려오기 시작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의 지역은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서인의 경고가 맞았다.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싶던 찰나. 어둠 속에서 날아온 유리병 하나가 놈들의 한가운데서 깨지며 매캐한 연기를 피어 올렸다. 순식간에 퍼진 독한 연기에 놈들이 기침을 하며 눈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서인이었다. 그녀는 도망가는 대신 공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화학약품들과 자신의 가방에 있던 약재 가루를 배합해 급조한 최루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서인은 연기 속을 뚫고 달려와 지역을 부축했다. 바보같이 혼자 영웅놀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해요. 서인의 당찬 외침에 지역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장을 함께 누비는 전우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상구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출구 앞에는 이미 놈들의 대장이 거구의 부하들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쥐새끼들처럼 잘도 도망 다니는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여자는 이리 넘기고 얌전히 무릎 꿇어라. 대장의 신호와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지역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맨주먹으로 맞섰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역의 주먹이 선두의 선놈의 턱에 꽂혔다. 재벌 3세라는 직함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역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격투기를 수련해 온 실력자였다. 그러나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지고 지역의 몸이 바닥을 뒹굴었다. 놈들은 쓰러진 지역을 짓밟고 서인에게 다가갔다. 서인은 뒷걸음질치며 주머니 속에 침통을 꺼내 들었지만 놈들의 거친 손길에 허무하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놈들은 서인의 팔을 꺾어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서인아, 지역은 피가 섞인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놈들이 짓누르는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서인이 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역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때 지역의 눈에 공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지게차 한 대가 들어왔다. 열쇠가 꽂혀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지게차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다. 대시보드를 뜯어내고 전선을 연결해 스파크를 일으켰다. 제발 걸려라, 제발. 지역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낡은 엔진이 쿨럭거리며 굉음을 토해냈다. 서인을 태운 승합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지역이 모는 지게차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육중한 지게차의 포크가 승합차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옆으로 밀려나며 공장 벽에 처박혔다. 놈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지역은 지게차에서 뛰어내려 찌그러진 승합차 문을 맨손으로 뜯어낼 기세로 잡아당겼다.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놈들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인을 찾아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역은 덜덜 떨고 있는 서인을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빗물과 피, 그리고 기름때가 뒤섞인 엉망인 몰골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충격에서 회복한 놈들이 다시 무기를 들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지역과 서인은 찌그러진 승합차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간신히 통신을 연결해 경찰과 경호팀 본대에 지원 요청을 보낸 것이었다.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이 공장 내부를 비추자 놈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긴장이 풀린 지역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인은 놀라 지역의 맥을 짚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독의 후유증과 과도한 신체 활동이 겹쳐 쇼크가 온 것이었다. 서인은 울먹이며 지역의 뺨을 때렸다. 정신 차리세요. 잠들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지역은 희미하게 웃으며 서인의 손을 잡았다. 안 죽어. 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어. 그리고 할 말이 남아서 못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서인의 가슴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지역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인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처음 시장에서 만났을 때 그저 생명의 은인으로만 생각했던 이 작은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는 단순한 부채감이 아닌 사랑이었다. 지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인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경찰 특공대와 101그룹의 경호팀이 공장 내부로 진입해 현장을 장악했다. 구급 대원들이 달려와 지혁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실었다. 서인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지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지혁의 귀에 말을 걸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집에 가서 제가 제일 쓴 약 다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 드셔야 해요. 도망가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녀의 잔소리 같은 협박에 지혁은 눈을 감은 채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오늘 밤의 사투는 두 사람의 운명을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어 놓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인은 지역의 옷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까 놈들의 대장에게서 지역이 뺏어낸 것이었다. 서인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쇠심독의 해독제였다. 한도준 일당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것이 분명했다. 서인은 즉시 구급 대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에게 해독제를 투여하도록 요청했다. 운명은 잔인하면서도 때로는 이토록 절묘한 타이밍에 기적을 선물하기도 했다. 해독제가 투여되자 지역의 호흡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서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101그룹 회장에 대한 살인 미수와 납치 사건이 대서특필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놈들의 자백으로 인해 배우의 한도준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여론은 급격하게 지역을 동정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한도준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지역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리모컨을 끄고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자신을 간호하다가 이제야 잠이 든 것이었다. 지역은 자신의 이불을 끌어당겨 서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도준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인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봄볕처럼 따스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여의도 101그룹 본사 옥상 헬기장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도준이 주도하여 소집한 이번 총회의 표면적인 안건은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지만 실상은 경상에 누워있는 한 지역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하려는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한도준은 회장실의 넓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난밤의 습격 실패는 뼈아픈 실책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지역이 살아남았다 해도 독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거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매수된 소견서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에서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닌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지역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며칠간의 사투로 인해 체중은 조금 줄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인이 건네준 해독제와 그녀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체내에 잔존하던 도끼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지혁은 김 실장이 준비해온 감색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갖춰 입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그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여맸다. 그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는 의식과도 같았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지혁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병실 한쪽에서 태블릿 PC로 자료를 검토하던 서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평소에 편안한 복장 대신 지혁이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색한 듯 옷깃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네, 완벽해요. 놈들이 사용한 독의 성분 분석표와 어제 현장에서 확보한 해독제의 화학적 대조 결과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이 데이터라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서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도준의 목줄을 타는 결정적인 흉기였다. 지혁은 서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떨지 마. 너는 네가 아는 진실을 말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서인은 지혁의 눈을 바라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당신이 옆에 있는데 제가 떨 리가 없잖아요. 오전 10시 정각 100일 그룹대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임시 주주총회의 막이 올랐다. 원탁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이사들과 주주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욕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한도준은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그룹을 이끌어 오신 한지혁 회장님께서 원인 불명의 심각한 정신질환과 신체적 마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주는 준비된 화면에 조작된 진단서와 지역이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편집된 영상을 띄우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러므로 저는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주주들이 동요하며 의결 절차로 넘어가려는 찰나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대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완벽한 슈트 차림의 한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김 실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 그리고 이서인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한도준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형님, 어떻게 여기에? 말을 더듬는 도준을 향해 지혁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카펫 위를 울릴 때마다 주주들은 숨을 죽였다. 지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도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제 건강을 그토록 염려해 주었다니. 눈물겹도록 고맙구나 도준아.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아주 건강하다. 정신질환이라니. 내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면 어떻게 네가 꾸민 이 더러운 음모를 간파하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지역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도주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약물로 일시적인 각성 상태일 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란 말입니다. 도준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미 지역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지역은 코웃음을 치며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화면이 바뀌고 어젯밤 폐공장에서의 습격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도준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지역과 서인을 공격하는 장면과 지역이 지게차로 반격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충격적인 영상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살인미수 현장 아닙니까? 한 주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도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조작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도준을 보며 지혁은 서인을 단상 위로 불렀다. 여러분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서인 씨입니다. 서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한지혁 회장님을 쓰러뜨린 것은 단순한 심장질환이 아니라 쇠심독이라 불리는 특수한 독극물입니다. 이 독은 천호와 반야 그리고 남미의 희귀 독초를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현대의학 장비로는 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회장님의 혈액에서 추출한 독소의 분자 구조와 어제 저를 납치하려 했던 괴한들에게서 압수한 해독제의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인은 화학 구조식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이 독초들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독초들이 수입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에 위치한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서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한도준 상무님입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인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김 실장은 추가로 도준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독초 밀매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서 사본을 주주들에게 배포했다. 도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서인에게 삿대질을 했다. 네 2년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모함해. 그깟 풀뿌리 지식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도준이 이성을 잃고 서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지역이 번개같이 그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도준이 무릎을 꿇었다. 지역은 도준의 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네가 무시했던 그 풀뿌리가 나를 살렸고 네가 하찮게 여겼던 이 사람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다.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끈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도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납치 교사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도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도준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지역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101그룹은 내 거야. 널 죽여서라도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도준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지역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다시 섰다. 주주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 경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해준 이서인 씨를 그룹의 특별 의료 고문으로 위촉하여 임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부패를 척결한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환호였다. 지역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다소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역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인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승리의 진정한 주역은 바로 그녀임을 세상에 알리는 제스처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졌고 두 사람의 모습은 이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악연이 재벌가의 운명을 바꾸는 필연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역과 서인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넓은 집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렸다. 지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군. 정말 긴 싸움이었어. 서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지혁에게 건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몸 관리 소홀히 하면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서인의 잔소리에 지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앞으로는 네 허락 없이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겠다. 지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는 내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찾아주었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차가운 괴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다. 서인은 지혁의 진지한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리고 치료비는 아주 비싸게 청구할 생각이니까 각오하세요. 서인의 농담에 지혁은 크게 웃었다. 얼마든지 내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아깝지 않아. 하지만 돈 대신 다른 걸로 갚고 싶은데.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인에게 다가갔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서울 시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혁은 서인의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곁에 있어라. 주치의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가 짊어진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백일 그룹 회장 한지혁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서툰 프로포즈였다. 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저랑 같이 흙 만지면서 약초 돌봐야 해요. 그리고 아프면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하기.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인을 품에 안았다. 약속하지.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엄중하게 지킬게. 두 사람의 포옹 위로 따스한 석양빛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한도준의 구속 소식과 백일그룹의 주가 폭등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평온했다. 지혁은 서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밀어준 손길 하나,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바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초록빛 희망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한지혁 회장은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도심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 한방 진료소를 설립하고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약제 연구소를 건립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물론 이서인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지역에게는 그저 서인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은 선물에 불과했다. 서인은 연구소 가운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틈틈이 회장실에 들러 지역의 건강을 챙겼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역은 아무리 중요한 회의 중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쓴 약을 달게 받아 마셨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같은 회장님이 순한 양이 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지역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감옥에 있는 한도준이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룹 내에도 아직 도준의 잔당들이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서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 경호를 강화하고 그녀의 동선을 철저히 관리했다. 서인은 그런 지역의 과보호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지역과 서인은 회사 로비에서 낯선 노인과 마주쳤다. 허름한 행색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노인은 서인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경락초의 주인을 여기서 뵙는구려. 그 귀한 것이
제 주인을 찾아가서 다행이요. 서인은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를 아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2번 두드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지역은 경호원들에게 노인을 쫓게 했지만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서인은 노인이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옛 친구이자 전설적인 명의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운명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역은 서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아는 분이냐? 서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지역과 서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두 사람은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초록색 약초 한 줌이 맺어준 인연은 이제 단단한 거목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재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한도준에게 쏠려 있었다. 한때 백일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황태자로 불리던 그는 이제 헐렁한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몰골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한도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살인, 미수, 특수 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나열되는 죄목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족쇄와 같았다. 마침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한도준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의 망치가 3번 단호하게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한도준에게는 종말의 선고였지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실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도준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모함이야. 형이 꾸민 짓이라고.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한지혁을 향해 악을 썼다. 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형제를 잃은 슬픔도 없었다. 그저 터차 터진 환부를 도려낸 의사처럼 담담하고 서늘한 눈빛일 뿐이었다. 도준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 앉아있던 이서인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요. 서인의 따뜻한 체온이 지혁의 차가운 손등으로 전해졌다. 지혁은 그녀를 보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가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백일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한지혁 회장은 취임 직후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룹의 주력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기존의 건설과 중공업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전통 의학을 접목한 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서인을 필두로 한 연구팀이 난치병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을 연이어 개발해내자 의구심은 환호로 바뀌었다. 지혁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지혁은 서인을 데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백일그룹 신사옥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인은 지혁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오늘 연구소에서 중요한 실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바쁜데.
투덜거리는 말투였지만 서인의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지역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 명령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실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삭막한 빌딩 숲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별천지였다. 거대한 유리돔으로 덮인 옥상 전체가 하나의 울창한 숲이자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다. 최첨단 온도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이 갖춰진 이 거대한 온실 안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채취한 희귀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내음을 뿜어내고 있었고 인공 개울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심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인은 홀린 듯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흙이 깔려 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벽낙초 군락지가 정원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꿈인가요? 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역은 뒤에서 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꿈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증표지. 이곳은 도심 속 약초원이다. 네가 멸종 위기의 약초들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서 마음껏 연구해.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 나는 그 약이 세상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테니까. 이것은 지역이 서인을 위해 준비한 1주년 선물이자 그녀의 꿈을 지켜주겠다는 평생의 맹세였다. 서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준 남자가 눈앞에 있었다. 서인은 벽낙초 군락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을 어루만졌다. 1년 전 시장 바닥에서 죽어가던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 풀을 씹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역도 서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흙 내음과 풀 냄새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때 네가 내 입에 넣어준 건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어. 그건 생명이었고 희망이었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권력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지역은 서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 심장은 네가 다시 뛰게 만든 거야. 그러니 이 생명의 주인은 너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난 1년간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암살 위협 납치, 그리고 법정 싸움까지 그 모든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오면서 두 사람의 신뢰는 사랑을 넘어선 운명적인 유대감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서인은 지역의 뺨을 어루만지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요. 주인님 말씀 잘 들으셔야죠. 앞으로도 술, 담배는 절대 금지이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야근도 줄이시고요. 안 그러면 이 정원 출입 금지시킬 거예요. 지역은 서인의 엄포에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그때 정원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 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분위기를 깨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서인, 센터장님. 하지만 곧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약초원 개관과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치거나 괴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었고 함께 나아갈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서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까?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해줘야지. 서인은 흙 묻은 손을 털고 지역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요.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러.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지역과 서인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의연했다. 지역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101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도심 속 약초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지역의 연설이 끝나자 서인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감성으로 약초의 효능과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계기가 옆에 계신 이서인 센터장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은 서인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를 구해주었고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있다는 것을요.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저의 응답이자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헌사입니다. 지역의 대답에 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현실의 로맨스이자 휴먼 스토리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약초원에 두 사람이 다시 섰다. 유리돔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마는 반딧불이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역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서인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초록색 에메랄드가 박힌 심플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마치 벽락초의 색을 닮은 영롱한 초록빛이었다. 서인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평생 네가 가꾸는 이 정원의 정원사가 되고 싶어. 네가 연구에 몰두할 때 나는 물을 주고 네가 힘들 때 나는 그늘이 되어줄게. 우리 함께 이 기적 같은 삶을 갖고 나가자. 서인은 입을 틀어막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딱 맞았다. 지역은 일어선 서인을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추었다. 달콤한 약초 향기와 서로의 숨결이 섞이며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유리돔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다.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101그룹의 옥상 정원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역과 서인의 결혼식은 이 정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그들이 아끼는 약초들이 증인이 되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서인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개량 한복을 입었고 지역은 턱시도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웃음과 여유가 넘쳤다. 지역은 퇴근 후 넥타이를 풀고 흙투성이가 되어 정원을 가꾸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겼고 서인은 그런 남편을 위해 직접 재배한 재료로 건강 밥상을 차렸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인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지역은 서인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서인이 물었다. 지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초록이 어때?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그 색깔처럼 이 아이도 세상에 푸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서인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초록이. 태명으로 딱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 꼭대기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걸음이 되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지역은 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들 머리 위에는 찬란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시장통 먼지 구덩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재벌가의 옥상 정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깨달았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초록 약초 한 줌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 알았으나 결국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숲이었다. 지역과 서인은 그 숲의 주인이 되어 오래오래 그 푸르름을 지켜나갈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들의 정원은 언제나 봄날일 것이다. 지역이 서인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사랑해. 서인도 지역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영원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